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DB금융투자 더블업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따로 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이죠. 우리 강영기 파트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파트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벌써 9월입니다.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기쁘지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예. 오늘 우리 강영기 파트장님 모시고 사전 질문 주신 내용 답변하고 우리 파트장님이 바라보시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질문 주신 내용 답변하기 전에 이번 주에 파트장님 예, 되게 엄청 재미난 리포트를 하나 발간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라디오와 AI. 예, 좀 내용이 상당히 좀 흥미롭고 우리 예. 구독자님들한테 소개해 줘도 좋으실 것 같은데 예,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라는 건 1920년대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결합된 제품이었죠. 그리고 AI는 지금의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시기 사이, 100년 정도 시차는 있지만 두 시기 사이에 주식시장이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해서 한번 써본 자료고요. 근데 관통하는 모습은 이렇더라고요. 기술 혁신이 있고 예. 또 유동성도 좀 더 많아졌을 때 관련 주가는 크게 오르지만 점차 현실 경기가 부정적이면 아무리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기술에 의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그 시장이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관련 주가도 한 번은 정리가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금리가 좀 올랐다가 내려오는 시기, 그때가 주식 시장에 상당히 위험한 국면이라서 지금 주식 시장에 임플리케이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적어본 리포트입니다. 왠지 지금하고 좀 비슷한 예. 시기인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예. 예. 한번 요거는 저희 DB금융투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레포트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전 질문 주신 내용 파트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 텐데요. 예. 아시다시피 8월에는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는 이제 인하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우리나라 시장에서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장님? 이제 이런 질문 꽤 이제 많이 요즘 받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비록 시장을 좀 이제 열악하게 전망을 할지라도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 저는 펀드 운영하시는 펀드 매니저 분들께는 상대 수익률이 양호한 이러한 sek터도 추천드리는데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섹터를 추천드리는 거 딱 하나, 현금입니다. 이거 관련 도표로 여러분께 한번 차근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도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물가 하락이 공급이 정상화돼서 물가가 떨어졌느냐 또는 수요가 감소해서 물가가 떨어졌느냐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역사적인 사례에 비춰봐서 제가 판단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1970년대에는 전형적으로 물가가 정상화돼서 상황이 좀 이제 안정이 된 거죠. 여기 회색 선이 물가 지수인데 공급이 막혔던 게 공급이 증가하니까 회색 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물가는 떨어지고 보통 공급이 증가하면 경제 활동도 많아져요. 그래서 검은색 선 경기 선행 지수는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 감소에 의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 한번 볼게요. 수요가 감소하면 이 회색 선 물가도 떨어지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검은색 선으로 표현된 경기 선행 지수도 같이 떨어집니다. 자, 요즘 보면 물가도 하락했는데 경기가 떨어졌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어느 건 아니고 어느 건 맞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분명히 어느 시점까지는 공급 마찰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상당 기간 수요가 감소하면서 물가가
떨어졌을 여지가 좀 더 크다고 저희가 데이터상으로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부터 어떻게 전망해서 작용하냐면 지금이 수요 감소 시기니까 예. 한번 3페이지 볼까요? 이제 저희가 요즘에 이제 장단기 금리차 얘기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도 나옵니다. 회색 선 제가 장단기 금리차로 그려봤습니다. 10년물하고 기준금리입니다. 예. 저희가 만약 지금이 공급 증가에 의해서 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회색 선이 위쪽으로 상승하면 단기 금리가 인하되면서 회색 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 주가도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공급 증가에 의해서 물가가 떨어졌다면 9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리는 순간부터 주가는 더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은 수요 감소가 어느 시기부터는 더 컸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차 해석도 달라집니다. 장단기 금리차의 회색선이 마이너스 쪽으로 일정 기간 빠졌다가 그 플러스 영선을 뚫고 플러스권으로 점점 위로 솟구칠 때는 단기 금리가 인하될 때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될 때 이때 주식시장이 좀 상당한 트러블이 있었죠. 지금도 저희가 9월부터 금리 인하가 되면 이 회색선은 점점 위쪽으로 올라올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관찰 대상물이 제가 시계열을 길게 하기 위해서 10년물하고 기준금리 했는데 좀 더 좋은 관찰 대상물은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요건 이미 영선 부근으로 거의 와 있어요.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게 위쪽으로 더 올라올 건데 그렇게 되면 수요 감소 시기에는 주식시장이 곱게 넘어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 일부 섹터는 상대적으로 좋은 것도 물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상대 수익률 관점이고요.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더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섹터는 이게 섹터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금이에요. 지금은 향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충분히 확보해 두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임팩 있게 와닿는데요. 좀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질문 중에 최근 사실 오늘 녹화 당일은 좀 많이 빠지긴 하는데, 맞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이제 회복 단계에 좀 있다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파트장님께서는 주식 비중을 이때 회복하고 있을 때 주식 비중을 좀 줄이라고 권유를 좀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저는 요즘 상황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려요. 이 펀더멘탈 경기, 이것과 주식시장은 원래는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펀더멘탈은 은근히 굉장히 우리가 은연중에 모르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주가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서 이 간극이 결국은 메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앞서 언급드렸던 이 검은색 선,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그리고 녹색 선은 미국의 주식시장. 이게 지난 65년간의 기간을 그린 겁니다. 결국은 두 개가 같이 가는데 요즘 간극이 많이 벌어졌죠. 이렇게 간극이 벌어지면 서서히 시장 참여자들도 이 펀더멘탈 부진에 대해서 이게 맞나 아닌가 이러한 교류에 의해서 좀 시장이 변동성이 있더라고요.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러한 변동성을 차티스트들은 헤드앤숄더 또는 더블탑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상하방 상당한 변동성이 일정 기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오닐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투자자로서도 유명하시고 이분 연평균 수익률 장기간 운영하셨는데 이걸로도 미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입니다. 자, 근데 이분께서 공매도에도 상당히 일가견이 있으신데
이 공매도의 그러니까 주식시장 하락의 일반론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일단 주식시장이 위에서 뭐 더블탑이 됐건 헤드앤숄더가 됐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급격한 하락 이후에도 하락이 쭉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장기 이동평균선 위로 회복을 해서 조금 더 상하방 진동폭이 있는 기간이 상당 기간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게 경기가 부진하고 펀더멘탈이 안 좋은가 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 넓어지면 그때부터 진정한 자기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상방, 하방 그 움직임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본격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건데, 이 시기 때 저희가 상승한다고 해서 이제 비율을 전환해서 조금 더 위쪽으로 바라본다거나 이렇게 하면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올라왔을 때 정리하고 현금화하고 뭐 요렇게도 할 수 있겠고, 좀 이제 트레이더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또는 이러한 국지적인 전망, 이것 뭐 저도 잘 맞추지 못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위험하다 싶으면 현금화해서 이러한 혼란 기간 지나간 이후에 주식시장에 재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하방 변동성에 대해서 속지 말자.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파트장님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올 하반기 뭐 아직은 뭐 좀 몇 개월 남았긴 남았지만 좀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뭐 이벤트나 지표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전망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15년 뭐 사실 제 다른 여러 선배분들보다는 그렇게 경력이 길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게 애널리스트를 시작해서 그렇게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공부해온 바에 의하면 하락의 과정에서는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앞서서도 경기 선행 지수가 미리 내려왔다고도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하락의 구도가 사전에 갖춰져요. 하락의 구도가 이미 사전에 갖춰져요.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펀더멘탈도 아래에 많이 내려와 있고, 뭐 다른 여러 요소, 불안 요소도 곳곳에 이제 이미 다 드러나 있고. 근데 이걸 투자자 분들이 이제 쉽게 이제 한 번에 받아들이긴 좀 어렵죠. 그동안에 주가가 잘 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좀 시간이 더 지나서 점점점 그걸 주가에 이제 투영해서 하락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벤트를 바라보는 시각을 저희가 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나오고 다시 또 이것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서 시장이 내려가고 이게 아니라 이미 사전에 어떤 구도가 형성됐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 수 없는 이벤트를 가늠하는 것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사전 구도를 파악하시는 게 오히려 시장 전망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미국의 은근히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요거는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리고 이제 미국채 10년물 이렇게 뺀 거고 역축으로 그린 거니까 회색 선이 위로 올라오면 정말 이제 망해 갈 수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의 회사채조차도 인기를 얻었던 거죠. 그런데 경기는 이제 선행지수가 내려왔으니까 동행지수, 후행지수 순차적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점점 한계 기업들도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동안은 낮은 자금 조달 비용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면 점점 그 자금 조달 비용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커질 수 있겠죠. 이미 사전 구도가 뭐 이런 걸 보통 크레딧 리스크라고도 하는데 어떤 크레딧 리스크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크레딧 시장이 또 과했고 경기도 내려왔다면 향후 그 다음 스텝에서는 크레딧 리스크가 나타나더라도 이게
아주 이상하지는 않다. 사전 구도가 이미 마련이 돼 있다. 예,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는 게 이벤트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파악하는 것보다 예, 훨씬 예, 도움이 되십니다. 요즘은 사실 시장에서 거의 얘기를 나누지는 않는데 또 중국 주식 관련돼서 좀 물어보신 분들이 좀 계세요. 또 거의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마 중국 관련돼서 언급한 뭐 내용도 크게 없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파트장님께서는 뭐 중국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땐 예, 미국 주식 시장보다는 적게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미 많이 빠져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격도 이제 일정 수준 예,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마지막 지지대 역할을 하니까요. 예. 그리고 중국이 은근히 정책 여력이 좀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주면 다른 국가들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금리를 인할 여력이 또 생겨요. 예, 중국은 그동안 예, 부양책을 하고 예,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예. 반응이 좀 미온적이었죠. 예, 근데 이게 반응을 좀 더 크게 하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폴리시 믹스를 해야 됩니다. 재정 정책 플러스 예, 통화 정책. 예, 근데 여기에서 통화 정책은 쓰기가 까다로웠는데 예. 이제 통화 정책도 쓸 여력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주면 중국도 통화 정책을 쓸 여력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차후를 기대해 볼 수는 있거든요. 예, 물론 여기서 차후라 하면 주식시장 하락이 제가 말하는 이러한 하락들이 정리된 이후인데 요번에 미국 주식시장 하락이 쭉 진행이 될 때 예. 중국은 아마도 상대적으로는 덜 하락하고 차후에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요 정도로 언급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중국 쪽은 또 저희가 또 한번 좋은 시기 잡아서 또 따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또 그 종목 관련돼서 또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어서 예. 종목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탑 종목이죠.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한때 9만전자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8월 폭락장에 지금 이제 7만 원대까지 이제 빠진 상황인데 최근에 반도체 수출도 좋다고 하고 상황은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주가는 또 그렇게 회복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혹시 하이닉스나 죄송합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관련된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이제 저희 한국 주식 시장에 올라올 때 이제 주도주 역할을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해왔죠. 시장을 이끌고 이제 온 겁니다. 예. 그런데 좀 더 넓게 보면 예. 이러한 종목들도 왜 주도주가 됐느냐? 예, 미국 시장에서 예, AI 칩 관련 엔비디아가 이제 예, 글로벌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오면서 그 파생된 힘으로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올라온 형태죠. 그래서 그렇죠. 예. 오히려 질문은 엔비디아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예,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또 오늘 녹화한 날 또 하필이면 또 엔비디아가 반독점법 얘기 나오면서 거의 마이너스 9.5%까지 맞습니다. 하락한 상황인데 전망 어떻게 보세요, 파트장님? 예. 엔비디아의 이제 여러 향후 상황들 요걸 이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예, 엔비디아의 선배가 있습니다. 요게 시스코 시스템즈거든요. 이제 2000년 IT 버블 때 엔비디아처럼 아주 멋지게 올라갔던 주식입니다. 자, 요게 그 유명한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예, 여러분, 예, 25년 전 이때 투자하신 분 지금 또 이제 간간히 있으실 겁니다. 예.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지점의 세미나 또 이제 또 가보고 고객분들 뵈면 그때 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와, 엄청 많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시스코 시스템즈 이제 전형적인 성장주였죠. 예, 당시 미래를 이제 선도하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 그러면 시스코 시스템즈가 어떤 것에 반응했느냐? 성장주는 결국 성장률에 반응합니다. 예. 그리고 성장률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EPS 그로스
이게 뭐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출의 그로스를 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재무제표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매출액을 보는 게 효과적이고, 매출의 그로스를 보면은 주가하고 아주 궁합이 잘 맞아요. 특히 성장주가 잘 맞거든요. 예. 근데 여기 시스코 시스템즈 보시면, 이게 매출액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때 한 60%대 이상, 전년 동월비 그래 나오다가 50%대 나와도 이게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40%, 30% 이렇게 나올 때 주가는 점점 떨어집니다. 매출액 절대 수준은 올라가지만 증가되는 그 속도가 둔화될 때 주가는 이에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매출액이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주가 하락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건 이미 상황이 정리된 거예요. 그러면 성장주를 볼 때는 그로스 증가율의 이동 속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를 그려왔습니다. 엔비디아하고 앞서 제가 매출액 증가율 엔비디아 것도 똑같이 그려왔습니다. 엔비디아도 유사한 모습입니다. 매출액 증가율 자체가 올라갈 때 요때도 주가도 올라왔죠.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이미 주가 하락은 그 당시에 끝났습니다. 자, 지금 요즘 엔비디아 작년까지 매출액 증가율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최대 260%까지 올라왔어요. YOY로. 자, 그런데 최근도 물론 양호하긴 합니다. 120% 정도. 그러니까 이거면 뭐 훌륭한 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장률이 260%대에서 12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성장주는 이에 반응해요. 야, 이게 참 어렵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의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도 쉽게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엔비디아 주가의 하락은 그 어떤 새로운 이벤트가 갑자기 출몰해서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내렸다기보다는 엔비디아의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된 상태 이 자체를 약간 후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후반영 현상으로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고, 이게 또 그 당시에 매크로가 안 좋으면 경기 선행 지수가 떨어지면 매출액 증가율이 점점 더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요쪽에도 영향을 맞습니다. 미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는 간헐적인 순간 반등은 있을지라도 아직도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주식이 이 직전 주도주거든요. 직전 주도주가 오를 때 제일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기에서는 엔비디아를 상당히 조심하자. 이게 이제 주식시장 하락기라 하면 저는 금리 인하되는 기간 동안 하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좀 거리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출이 이렇게 뭐 작년에 200 몇 %씩 났다가 올해 뭐 상반기까지긴 하지만 반토막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반토막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제 좀 과한 표현이기도 하고 증가율이 이제 좀 내려오고 있다. 요렇게 아직 증가율 절대 수준은 양호한데 어떤 증가율 이동 대비 맞습니다. 이동 속도에서 이게 지금 주가에 계속 자극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은데 또 작년처럼 뭐 매출이 몇백 % 나오기에는 또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또 다음 질문 내용 살펴보면 또 국내 필수 소비재 섹터 투자 관련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소비재 섹터라면 뭐 대표적으로 음식료, 화장품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파트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강조하고 싶은 건 필수 소비재 상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게 저희가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 수익률 1라 하면 만약에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20% 빠졌다. 그러면 예. 상대 수익률이 좋다 하면 어떤 종목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10% 빠졌다. 뭐 이렇게 되면 상대 수익률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상대 수익률이 중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롱숏 전략을 추구하시는 분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롱숏 전략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좋고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것, 이거 롱숏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필수 소비재가 괜찮아 보입니다. 특히 음식료가 괜찮아 보여요. 요즘에 국제 곡물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빠졌어요? 이제 농산물에서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미집 이론이요? 직전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 다음 나머지 경작하시는 분들이 경작을 좀 많이 하시는 거죠. 이거 비싼 값에 팔릴 수 있겠다. 이해했습니다. 직전에 이제 이상 고온,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 주요 경작지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 그것 때문에 곡물가가 많이 올라갔었고, 이제 나머지 지역에서 경작을 많이 하니까 이제 여기 밀하고 옥수수 가격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 저희 국내의 음식료 업종은 원재료 비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요즘 환율이 조금 문제긴 한데 환율이 만약에 진정돼 준다면 원재료 비용이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익의 스프레드가 좋아지는 거죠. 단 강조하고 싶은 건 상대 수익률 측면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 상대 수익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환율 안정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닝도 좋아지는 케이스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상대 수익률 맞습니다. 절대적인 경기가 떨어지면 수요가 약화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는 아래로 내려올 수 있지만 전체 다른 여러 종목 대비해서는 덜 내려올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아직은 조금 남은 얘기지만 연말 겨냥해서 배당주 투자 관련돼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배당주는 또 파트장님께서 좀 방송에서도 좀 강조를 하셨던 섹터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당주도 동일한 말씀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투자자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또 저희들의 역할이니까. 맞습니다. 상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을 겁니다. 근데 절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것도 역시 아까와 동일한 설명을 곁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배당주가 금리가 인하될 때는 확실히 시장보다는 성과가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들은 채권 가격은 점점 올라가지만 채권 입장에서는 금리가 더 떨어지면 향후에 지급해야 되는 그 이자는 낮아지거든요. 근데 배당주는 주가가 좀 견고하게 움직이는데 배당금을 좀 꾸준하게 줍니다. 그래서 채권보다도 조금 더 경쟁 우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당주의 상대 선호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금리 인하기 아마 미국은 9월부터 진행을 할 거고 한국은 한 박자 늦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부동산 문제도 있고 이제 그렇죠. 가계 부채 문제도 있고 한 박자 늦게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은데 이 시기 때 배당주가 상대 수익률은 저희 코스피보다는 양호할 것 같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동산 관련돼서 좀 언급하셔서 연계해서 좀 질문을 또 드리자면 우리나라 이제 PF 문제가 사실 아직 봉합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건설 아직은 또 구조조정 중이고 혹시라도 좀 문제가 더 확산이 돼서 금융섹터 부분이 좀 많이 빠진다. 이럴 경우에 투자 관점에서는 파트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배당주 중에서도 솎아낼 게 있어요. 저는 금융주는 솎아내고 싶습니다. 이제 빼는 거죠. 빼는 거죠. 빼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기에 배당주의 상대 성과는 좋지만 금리 인하기에 은행의 본업은 약화됩니다. 금리 인하기에.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 예대 마진 그 격차가 벌어져서 오히려 은행 쪽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금리가 인하될 때는 요게 이제 예대 마진이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금리 인하기에 배당주는 선호하지만 예. 은행주는 조금 속아내는 그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은행은 PF 문제 물론 이런 것도 걸려 있지만 이러한 본업에서도 금리 인하기에는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상대 성과가 중요하신 분들은 배당주 추천드리지만 여기에서 금융은 좀 빼는 이런 요령은 필요하다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체크를 해보자면요. 이것도 최근에 뭐 얘기는 많이 안 하는데 그 중동 정세가 사실은 아직 뭐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WTI도 70불대인데 또 원유에 이렇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파트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유가는 이제 주식시장 전망만큼이나 이제 어렵다고 알려져 있죠. 엄청나죠. 맞습니다. 금융지표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보면 제가 유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의 이제 변수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전쟁 이슈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또 경기 부진으로 내려올 그 두 요인이 현재는 충돌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추가 확전 단계냐 아니면 마무리가 되어 가는 단계냐도 중요하겠죠.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 유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조심스럽지만 유가가 경기 쪽을 오히려 좀 더 반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방향의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갈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가늠을 합니다. 사우디 쪽에서는 좀 실망할 것 같은데요. 파트장님 말씀 딱 들으면. 사우디 쪽도 신도시를 지으니까 증산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증산이 많아지면 또 유가도 내려가야 되니까. 더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수급상으로도 저희가 이것도 고려하자 말씀드립니다. 이게 파트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작년인가요? 그 사우디 그 빈살만 왕세자 왔을 때 막 네옴시티 엄청 붐불었다가 맞습니다. 지금은 뭐 얘기도 없고 맞습니다. 네옴시티 하는 거냐 마느냐 참 이런 얘기도 많은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참 유가가 좀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이게 조금 최근에 좀 흐름이 좀 바뀌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유한야행 같은 경우가 정말 또 오랜만에 그 기술 수출을 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파트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그리고 주식시장 제가 만약에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또 하락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럼 저는 제약바이오를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저베타 업종이라고 그러죠. 시장이 떨어질 때 그거보다 훨씬 적게 떨어지는 업종들. 한국에서 4개가 이제 주로 있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가 필수 소비재. 아까도 이제 질문 주셨던. 두 번째가 제약바이오. 세 번째가 통신 서비스. 네 번째가 유틸리티입니다. 이게 이제 상대 성과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금리도 떨어질 것 같고 경기도 좀 부진할 것 같으니까 모멘텀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 이러한 저베타 업종에 미리 수급이 몰린 게 있어요. 그게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제약바이오가 잘 갔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스마트머니 또는 이제 여러 투자자분들 선제적으로 접근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좀 짐작은 해보는데 그럼 이렇게 선제적으로 많이 올랐다면 이후에 시장이 부진해졌을 때 과거에 보여줬던 그 저베타의 특징을 요번에도 살려낼 수 있을까? 요게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약바이오는 기존과 그 패턴, 모습, 그리고 여러 특징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제약바이오는 상대 수익률이 양호하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요번에는 그러지 못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뭐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뭐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좀 질문 주셨는데 하반기 우리
국내 주식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질문을 예, 주셨는데, 예. 예, 예, 처음과 끝에 그 질문과 답변이 이제 아, 예, 동일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일관된 거니까. 예. 저희는 가장 좋은 섹터는 현금이라고 봅니다. 현금이다. 예, 네. 맞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 증권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일수록 고객분들이 매일매일 투자하시면 좋죠. 저야 좋죠. 예. 하지만 결국은 가장 누구에게 불리하냐면 투자자분들입니다. 예, 예. 예. 상황이 좀 더 혼란할수록 기다리는 것도 투자라고 많은 대가들이 언급을 합니다. 예. 버핏의 명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에 금융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에 돈은 활발한 사람으로부터 예. 인내심이 강한 사람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더라라고 아, 버핏께서 언급을 하셨죠. 지금 상황이 혼란할 때는 인내심을 발휘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존된 현금을 바탕으로 주식 시장이 이제 지금의 혼란을 마무리하면 좀 더 값싸게, 좀 더 많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이러한 기회를 노려보자.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가장 추천드리는 섹터는 이제 현금이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이게 사실은 또 주변에서 좀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뭐, 파트장님께서 워낙 또 다독도 많이 하시고, 아시는 것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린이 분들께서 주식 투자하시는데, 요 하나 책만은 좀 봤으면 좋겠다. 할 만한 거 있으면 하나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파트장님. 한 권을 찍는다는 게 어렵나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두 권? 그런데 저는 금융시장의 역사책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역사책이요? 예. 금융시장 역사책들이 몇 권 유명한 게 있죠. 예. 광기, 패닉, 붕괴, 금융투기의 역사, 킨들버거의 책입니다. 예. 그리고 금융투기의 역사, 요런 책들, 또는 비이성적 과열, 로버트 실라가 지은 게 맞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면 상당히 지금과 흡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금융시장 역사책으로 시작을 하시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투자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과거를 알아야 또 미래도 보이는 거기 때문에 파트장님이 말씀해준 책 메모하셨다가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때마침 추석이니까요. 예,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그 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강영기 파트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또 좋은 시기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예. 가깝지 않습니까? 바로 맞습니다. 같은 층에 있어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마지막 끝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예. 예. 예, 혼란한 시기, 잘 지혜롭게 대응하시고요. 예, 조금만 이제 좀 더 지혜롭게 잘 대응하시면, 부를 오히려 더, 이제 한 단계 넓힐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이제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주식시장의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적절한 그리고 지혜로운 대응 이렇게 한번 해보십사 한번 바라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저희 DB금융투자와 함께 좀 슬기롭게 극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